반야 송은일 제1권 3장 4월의 넋들. 사리박 팽나무 그늘에 앉아 미투리를 엮고 있다가 말 타고 온 이한신을 보고는 놀라 안으로 달아난 40살 남짓한 위인은 부실해 보였다. 또한 놈은 25살 정도 된 듯 싶은데 부실도 모자라 천치인지 손님을 보고도 반응조차 없었다. 무연한 눈으로 쳐다보다 제 하던 일로 돌아갔다. 40여 해를 살면서 처음 받아본 대접이라 한씨는 허허 웃고는 사립 안으로 들어와 아래채 마루에 앉은 참이었다. 문여의 집이란 자고로 울긋불긋한 천 조각이 나부끼고 소란한 소리가 들릴 거라 여겼더니 산자락 아래 넓은 터에 자리한 이 집은 절 같다. 세 채의 초가가 각기 오붓하고 울타리는 있으나마나 해도 집 안팎에 꽃나무가 많아 화사하다. 꽃각시 보살이라는 이름이 나올 법한 풍경이다. 놀라 달아난 위인이 그래도 기별을 넣긴 했는가 주인인성 싶은 여인이 나왔다. 붉은 기미가 도는 연보라색 치마에 살구빛 저고리를 받쳐 입었는데 봄볕 속에서 그네가 한 무더기 꽃 같다. 천천히 걸어오는 그네는 이한신과 눈이 마주치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 그네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한씨는 눈을 크게 떴다. 어디선가 만난 듯한 여인이었던 것이다. 다가오는 여인을 자세히 보느라 이한씨는 걸터 앉았던 마루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디서 마주쳤던 여인인지 기억나지 않음에도 웬일로 두근대는 가슴을 다스리며 한신이 애써 점잖게 입을 열었다. 나는 이곳 고을 퇴화산 및 용문골에서 왔소. 댁내가 꽃각시 보살이오? 아니었고 생내 여식이 점사를 보는데 아이가 먼 산절에 기도하러 가느라 집을 비웠나이다. 송구한 마음에 허리를 숙이면서도 이울에는 가슴이 뛰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대를 해오기 일반인데 손님은 이울애를 사람 취급하고 있거니와 나이 대접까지 해주지 않은가. 난생 처음 받는 대접인 듯 황송하고 낯설다. 송내용이 겉모양을 만든다지만 겉모양은 송내용을 지배하기 마련이었다. 청것으로 살아온 20여 년 동안 이울에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까지도 때로 잊을 수 있게 되었다. 소문 듣자 하니 그 아이는 누가 부른다고 제 발로 찾아오는 아이가 아니라 하던데 맞소? 항성하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데려오라는 분부를 받고 온 길인데 허면 어찌한다. 내가 기다렸다가 부탁하고 또 모친인 댁내가 부탁해도 아이가 움직이지 않겠소이까? 어처구니 없을 만큼 정중한 말투에 이울에는 비로소 조심스럽게 손님을 바라보았다. 40살 안팎일 듯하고 풍채는 보통인데 눈길이 깊다. 사대부 집안의 장주가 무녀집에 몸소 찾아올 턱이 없으니 그 동네 어느 대가의 집사나 청지기일 텐데 그리 보기에는 풍기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낯이 익었다. 오래도록 잊어버린 그리움 같은 것을 간지려 일으키는 나디금이라고나 할까. 손님이 올 거라는 예고를 남긴 반야가 달아나 버린 지 2시즌도 넘었다. 나감의 다른 때와 달리 오늘은 어머니가 손님 대접 잘 하시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남기기는 했다. 내가 그 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가정했을 때 댕내는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소? 아니지. 이런 경우 그 아이 찾아오는 이들이 어찌하는지를 물어야 하려나? 이런 일이 드문지라 장날이면 장에 내려가 시간을 때우거나 이에서 그저 기다리거나 하더이다. 더러는 이웃한 신창에 무녀한테로 가옵고요. 신창 산성 아랫마을에 사는 을순 무녀는 곧잘 반야가 보낸 손님들의 구슬했다. 을순 무녀한테 달린 판수며 제비 등의 권속이 많아 그가 버리는 구파는 잠옷 화사했다. 하지만 말년의 동매가 그랬듯 연기가 떨어져 점사는 그의 조무며 판수가 대신 보는 일이 많은 듯했다. 나는 아무 무녀가 아니라 꼭각시 보살을 만나러 왔으니 이에서 그 아이를 기다려야겠소. 한나절일지 한식경일지 알 수 없으나 그동안 내가 들 만한 방이 있겠소? 아, 그리고 말을 들여놔야겠는데 어디가 좋겠소? 한신의 물음에 이울에는 깨금 아비한테 말을 뒷마당에다 매라 하고는 방을 살피러 들어갔다. 반푼수처럼 베는 놈이 사립 앞에서 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걸 지켜보던 한씨는 할 일 없이 웃고는 일어났다. 말을 끌어다 놈이 가리키는 아래채 뒤편에 오동나무에다 맸다. 큼지막한 오동나무 바깥 널찍한 밭에 남새들이 파랗게 자라 올라 있었다. 여인이 가리킨 대청 왼쪽 방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다. 그새 펴놓았는지 아랫목에 방석과 목침이 놓여 있었다. 점심때 이온데 여기를 하셨는지요? 아니하셨다면 소찬이나마 올리겠습니다. 신세를 지겠소. 혹고 혹여 나간 아이가 글을 읽소? 정음이라도 말이오.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기도 했지만 여인을 떠보느라 불어 물은 한신이었다. 아무래도 낯이 익은 여인을 보는 동안 20몇 해 전에 그 규수가 자꾸 떠오르지 않는가.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에 홀로 사모했던 규수였다. 하지만 그 규수는 그 즈음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고 들었다. 미거한 아이한테 어찌 그런 하문을 하시니까? 아직 어리달 수 있는 아이가 우리 집 어른 귀에까지 울린 이름을 얻었을 때 설마 타고난 것으로만 이루어졌겠소? 필히 글을 읽을 터입니다. 하니 집안에 아무러한 책이나 지필목이 있다면 청하려고 말이오. 부끄럽지만 내 이 방 안에서 무견히 돌을 닦기에는 심히 심란한 탓입니다. 손님께 웃어 읽으실 변변한 책은 없사옵고 지필목은 내드리겠나이다. 마주한 동마로 방에 책들이 제법 있을 터이나 유울에는 그냥 안채로 들어왔다. 요즘 동마로가 읽는 책이 무엇인지 모르거니와 무격 집안의 젊은 사내한테 식자 들었음이 알려져 좋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었다. 깨금내와 끄레한테 새로 밥을 짓게 한 유울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묵구리에 관해 보고 들으며 기록했던 것들을 정리해 2권의 책으로 엮기까지 5해가 걸렸다. 책 이름을 성신말법 동매무가라 붙여 반야에게 읽힌 이후에는 일기를 써왔다. 하지만 일기가 월기가 된 지 오래였다. 쓴 지 한 달이 넘은 벼루와 붓은 바싹 말라 있었고 연적은 빈 채였다. 바쁘다기보다 적고 싶은 말이 줄어들었다. 늙은 탓이기도 할 터였다. 그런데 이미 다 늙었다 여긴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면서 신혈이 나는 듯했다. 유울에는 거친 손바닥으로 얼굴을 몇 번이나 감싸 열기를 재웠다.
반야보다 먼저 저녁 손님들이 찾아들었다. 한대빵 남짓 든 곡식 자루를 이거나 든 안악들이 손님용의 아래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슴없이 안채로 들어와 유우래가 보름 저녁 신당에 차리기 위해 매를 준비하는 것을 도우며 수다를 떨었고 신당에 촛불을 켜자 들어와 예를 올렸다. 유우래가 독경을 하는 사이 안악들 여럿이 더 들어와 절을 하며 저녁 예불에 끼어들었다. 초사은 날과 보름이면 절에 예불 드리러 가듯 꼭각시 보살의 신당을 찾아오는 반야의 신도들이었다. 그들은 반야가 대중 없이 자리를 비운다는 걸 익히 알거니와 그걸 반야의 축출난 신기로 여기는 덫으라 그러려니 여겼다. 언니들이 저만 빼고 소풍 갔다고 종일 칭얼대던 꽃님이를 재우고 나니 한가해진다. 나무와 깨금아비는 저녁밥만 먹으면 골아떨어지는 사람들이었고 깨금내는 부엌에서 손님들 주전부리를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울에는 홀로 심란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지 않은가? 아무래도 반야가 오늘 밤에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았고 아래채 손님도 떠날 것 같지 않았다. 이울에는 그대한테 소세물과 이부자리를 차례로 내보냈다. 안으로 들어온 그대가 볼이 상기되어 손님 정황을 전했다. 이부자리 깔아드리려니까 나리가 한다고 그냥 두라 하시대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냐고 물으시고요. 별림 언니만 어머니 친자식이라고 말했더니 별림이가 누구냐고 하시잖아요. 꼭각시 묘살 이름이 별림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뜬금없이 어머니 함자가 어찌 되시냐고 묻네요. 몰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함자가 이름하고 같은 말이지요.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천민으로 살아오면서 어지간히 익숙해졌다 싶다가도 말법에 심히 어긋나는 아이들 말을 듣노라면 이울에는 이중으로 한숨이 났다. 아직도 자신의 어린 날을 기준으로 말법을 따지는 스스로를 느끼기 때문이었다. 내 이름은 6월 을의날에 태어났다고 하여 이울에다. 다음부터 어느 분이라도 엄마 이름 부르시거든 똑똑히 여쭈려무나. 예, 그런데 어머니, 아래태 손님 되게 점잖은 분인 것 같은데 왜 그리 무섭할까요? 왜 꼭 끓여 식힌 물을 주느냐 하시기에 요새 열병이 돈다는 소문 때문에 어머니가 그리 하신다 했더니 하하 큰 소리로 웃으시는데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아무튼요, 차 좀 내달라시는데 어머니가 내오셨으면 좋겠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안악들한테 군입다실거리를 내주니 방 안의 소리가 삽시에 나지막해진다. 이울애가 지짐이와 함께 내놓은 탁주 때문이다. 음주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아는 신도들은 꼭각시 보살 집에서 술을 만나면 소리부터 낮추었다. 그렇다고 물리치는 안악도 없다. 그들이 꼭각시내에 와서 자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몰래 술 마시는 재미였다. 유래가 상당량의 술을 빚는 까닭도 신도들 때문이었다. 안악들에게 반참을 들여보낸 유래는 찻상과 술상을 따로 차려 술상을 그대한테 들리고 아래채로 나갔다. 소쩍 세우는 소리가 보채듯 울렸다. 마루에 술상을 내려놓게 하고 아이를 안채로 들여보낸 뒤 방 앞에서 기척을 냈다. 손님이 민 가신 채로 내다보았다. 차를 내달라 하셨다기에 왔니이다. 배가 많소. 이한 씨는 여인이 들어오도록 방문 한쪽으로 비켜섰다. 오후 내내 꼭각시 보살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기다린 듯 했다. 찻상을 내려놓은 여인이 한신이 정음으로 써놓은 식구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그 옛날 봄꽃 같던 그대 강물 따라 흘러갔다 하더이다. 그 강물 흐르고 흘러 은샘으로 솟아나고 있었구려. 그대 정녕 그대의 누름나무 밑을 서성이던 푸른 옷의 소년을 몰라보겠소? 글을 읽는 사람만이 글귀에 눈길을 주는 법. 여인은 글을 읽을 뿐더러 글의 근거까지 아는 듯 식구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별님이 무친께서도 글을 읽는구려. 손님의 단정에도 이울에는 울컥 치밀어 오른 감정을 쉽게 수습하지 못한다. 까마득히 먼 옛날이 떠올라 아득해진 참이었다. 일순간에 부모를 잃고 더부살이를 하다 도망 나와 강물에 뛰어든 듯 꾸민 뒤 무녀 딸이 되었고 현재는 무녀의 어미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중간에 단 한 번 마음에 들였던 남정네가 역적이 되어 멸문쥐화를 당하는 꼴을 목격했다. 그 두 해 뒤에는 단 하나의 피부치 순정이 혀를 깨물고 사지가 찢긴 채 내던져진 걸 남몰래 수습했다. 9살의 명을 달리했던 전 세자마마의 수라에 못된 짓을 한 게 순정과 또 한 라인으로 밝혀진 뒤였다. 그래도 반야가 이모가 죽을 거라고 공수하여 홀로 닷새를 걸어 한양에 닿았다. 순정은 이미 내버려져 있었다. 데뷔 전에 모든 궁인들이 삼청동 옥청에 목숨은 붙어 갇혔다는데 순정과 또 한 라인만 참혹하게 죽은 것이다. 두 해나 지나 그 사실을 밝혀낸 중궁전에 차마 혼자서도 원한을 품지는 못했지만 의욕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데뷔마마를 얽어매고 수족을 끊어놓기 위해 억지로 만든 죄는 아니었을까. 나인들이 그렇게 죽은 뒤 데뷔 전에 갇혔던 젊은 데뷔께서는 몇 달 뒤 홀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처음부터 순정이 무슨 짓을 했으리라 여겨 도망부터 쳤으면서도 이따금 그런 억지를 부렸던 것은 자매의 사리가 그만큼 험난하고 서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대 강물 따라갔다 하더이다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 옛날 대문 앞에서 숯에 마주쳤지만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던 그 도령이었다. 이한심이라는 이름을 시 밑에 적어놓은 사람. 16살 무렵에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를 더 오래 기억하였는지도 모른다. 가슴이 더 오래 아팠을지도. 헌데 이제와 어찌 그를 아는 체 하랴. 유울에는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게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반쯤 돌아앉은 채 다관에 찻잎을 넣고 물을 부었다. 그의 시를 읽지 못한 듯 심상하게 입을 연다. 혹여 내일 아침에도 별림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가실 때 용문골 어느 댁을 찾으면 될지 일러주십시오. 아이를 설득해 찾아뵙도록 해보겠나이다. 그 아이 고집이 세다면서 가능하겠습니까? 실은 별림이가 집을 나가면서 오늘 귀하신 손님이 오실 거라 하더이다. 무슨 일로 찾아오실 손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는 벌써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절로 가버린 것은 아이가 방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워낙 대인 탓이옵니다. 방가 사람들 횡포가 심합니까? 관아에서도 그렇고 방가에서도 그렇고 자주로 할 수는 없지만 잊지 않을 만하게는 찾아와 별림이를 데려가려 하옵니다. 반야 별림이는 한사코 피해 다니고요. 아이가 나를 그들처럼 여겨 달아났다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처지구려. 아니옵니다. 별림이가 오늘처럼 손님 오실 거라는 말이나마 이르고 나간 것은 처음이었나이다.
그러니 돌아오면 나리를 따라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든 이 험한 자리에 내일까지 계시겠습니까? 험하다니요. 몹시 편치 않은 심사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잊을 만큼 내내 편안했어요. 덕분에 모처럼 쉬었고 고맙습니다. 당치 않으십니다. 쇳내는 이만 물러가오니 편히 쉬소서. 별님이 그리 마음을 먹어줄 것 같다니 다행이고 시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잠시 더 말벗이 대주지 않으시려? 종일 이 안에서 혼자 편했소만 말은 몇 마디 못했지 않소. 사내라고 있던 두 위인은 꼴보기가 어렵고 밥상 들고 드나드는 아이는 호구 앞에 놓인 토끼처럼 떨기만 하고 내가 그리 무서운 위인인가? 별님 모친께서도 내가 무섭소이까? 무섭지는 않으오나 새내가 어찌 날이 말벗이 되오리까 성과합니다. 말벗이란 말이 되면 되는 곳이지 무슨 자격이 따로 있으려고요. 아무려나 그눈 한번 보려다 고개가 아플 지경인데 일단 좀 돌아앉으세요. 꼭각시보살 별님의 어미 말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묻는 사람, 사람 대접 해주는 사람. 20해 전 반야의 생부 이후 처음이었다. 그때 사흘 받은 괴무로 나머지 나날을 사내에 대한 유다른 그리움 없이 살아왔다. 보통이라면 손자를 보아도 여러 봤을 만큼 늙어버린 지금에 이다지도 가슴이 뜨겁게 뛸 수 있다는 게 놀랍다. 가슴이 뜨거워지니 그와 더불어 치민 욕심이 온몸을 보름달처럼 채웠다. 그를 첫정이라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한신의 씨를 받아 아이를 베고 싶었다. 또 하나의 반야를 낳고 싶은 것이다. 어떤 반야가 아니라 그저 아이를 낳고 싶었다. 오늘이 아니면 2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다달이 달거리마다 이번이 마지막 아닌가 여기는 즈음이었다. 세상에 나면서 양친께 받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하였다. 그 말이 사내들한테만 해당하는 것이랴. 유울에는 이한신을 바라보다 돌아앉아 그가 써둔 시를 한쪽에 놓고 그 밑에 놓인 종이를 마주했다. 스스로의 문장이 좋은지 나쁜지 가늠해 볼 기회는 일생 동안 없었다. 그렇다고 글 몇 줄 못 쓰겠는가. 더구나 쉬운 정음으로 쓰인 시에 화답하는 것이 매랴. 이후에는 이한신이 써놓은 시를 다시 읽고는 붓을 들었다. 그 옛날 느릅나무 밑을 서성이던 푸른 옷자락을 보았더이다. 지나는 바람인 줄로 알아 차마 잡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지요. 그 푸른 바람, 이 은샘에 다시 부니 어느새 잎진 느릅나무 수줍어 떱니다. 시를 써놓고 글귀 밑에다 함채정이라 쓰는데 손이 떨렸다. 26해 만에 되새겨본 본명이었다. 한씨는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감했던 해오가 맞아떨어진 것에 전율한다. 한씨는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감했던 해오가 맞아떨어진 것에 전율한다. 함채정. 대문 옆 담장 앞에 커다란 느릅나무가 있던 함진사댁의 그 규수이었다. 목멱산 아래 서촌에 숙부댁이 있었다. 한씨는 15살 무렵에 공부하느라 숙부댁에 머물렀다. 책을 보다 지치면 이따금 산을 타거나 골목을 걸어 다녔다. 15살 가을, 한가위가 머지않아 본가로 가야 할지를 궁리하며 그 느릅나무 집 앞을 지나다 규수를 보았다. 시비도 없이 혼자 살그머니 대문을 나오던 규수는
손에 자그만 보퉁이 하나를 들고 주변을 쑥 둘러보고는 쓰개치마를 두르더니 총총히 걸어갔다. 체면이 있어 그때 차마 뒤쫓지는 못했지만 쓰개치마 두르기 전에 벌써 다 봐버리고 말았다. 심장이 쿵쿵 뛸 만큼 아리따고 활달한 규수였다. 이후 늘 비슷한 시각에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그 규수와 숱하게 부딪혔다. 두어 차례는 뒤를 따라 보기도 했다. 헌데 그 규수는 맹문이인 듯 제가 그리워 제 앞을 하염없이 반년도 넘게 어정이는 도령을 한 번도 돌아봐 주지 않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게 이듬해 봄이었다. 누름나무에 싹이 푸르게 돋았을 무렵인데 규수가 보이지 않았다.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보던 이가 안 보이니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다. 규수한테 장가를 들어야겠다고 작정했다. 집안이 누대로 20 넘어 늦장가를 드는 관행이 있어 다행히 아직 정혼자도 없었다. 쑥붙게 누름나무집 규수한테 장가를 들고 싶다고 부모께 말씀드려주고 규수의 부모한테도 거래를 넣어달라고 청했다. 쑥부 말씀이 함진사 때 큰아이 말이냐? 그 아이가 마포나루 쪽에 유서와 신 벗어놓고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파다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하시었다. 어찌나 허망하고 아팠던지 몇 날인가를 마포나루에서 지냈다. 그때 강물이 어찌나 유장하던지 또한 그 유장함이 얼마나 싫었던지. 헌데 그네가 살아있었다. 살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뿐더러 그때 푸른 옷의 소년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은가. 두 사람은 순식간에 2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서로를 마주보았다. 부끄러우면서도 반갑고 눈물겨워 할 말을 쉬이 찾지 못한다. 멀지않은 데서 봄밤을 뒤치는 두견새 소리가 울렸다. 어디에선가 진작 이경종이 울렸을 것이다. 해시가 여물어 가는 임술년 4월 보름밤이었다. 보름밤이라는 사실을 떠올린 유우래가 풋 웃음을 터뜨린다. 왜 웃습니까? 유우래의 웃음으로 금제에서 풀려난 듯 한신도 덩달아 객적게 웃으며 물었다. 최소한 나리 앞에서는 천민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걸 깨달으니 좋아서 웃습니다. 천민 노릇 아니하시겠다면서 나리는 또 뭡니까? 달리할 지칭을 모르겠으니 이리 할 밖에요. 제 호가 삼가 향기롭게 생각하라는 뜻의 사원제입니다. 몹시 겸손하신 호이십니다. 듣기도 부르기도 좋겠고요. 사원제 날이 혹 곡차 생각이 계시어요? 곡차라니 술 말이요? 술이 있습니까? 놀란 그가 체면을 잃고 주변을 살피는 게 우스운 유우래가 고개를 수그리며 웃음을 삼킨다. 술이 있습니다. 날마다 신단을 받들매 반야가 맑은 술 올리기를 원하는지라 제가 매달 소주를 내립니다. 반야라니요. 별님이 별칭이 반야입니까? 반야 별칭이 별님이고 꽃각시 보살이죠. 아이 하는 짓이 워낙 별난지라 이름 하나로 감당이 안 될 듯하여 아이 어린 날부터 별칭을 불러왔나이다. 별난 아이 별님이, 하늘의 별 같은 별님이, 반야는 저만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하간에 반야가 신단에 올리고 남은 술은 땅에 묻었다가 오늘 밤처럼 안악들이 머무는 밤이면 한 모금씩 내주기도 한답니다. 안채에 있는 안악들은 지금 제가 준 곡차를 마시고 버선을 깃고 있죠. 다 알면서도 아무도 모르는 게 이 집에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 나리께서 원하시면 비밀을 공유하자? 은근히 무섭구려. 해도 안악들이 즐긴다는데 어찌 거절하겠소.
안에 있는 저들이 마시고 남은 게 있다면 나도 한 잔 주세요. 설마 안악들 먹고 남은 걸 나리께 드리겠사와요? 이울에는 자신의 목소리에 베인 교태를 느끼고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 나이에 이 무슨 망발인가. 내심 부끄러움에 몸소리를 치면서도 모처럼 계집이 되고 한 사내의 지어머니가 된 듯 안온해졌다. 마루에 두었던 상을 들여와 내려놓는 유우래를 보고 한신이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젊어지다 못해 어려진 기분이 들었다. 할 일이 많고 등에 지워진 짐도 높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즐거워 웃는 게 언제쯤이었을까. 아마도 자신의 아이들이 자그마했던 10수년 전이었을 터이다. 그나마도 바깥살이 하느라 아이들 성장을 제대로 지켜보지도 못했다. 20몇 해 전에 말이오. 내 홀로 연모했던 그 교수가 나이 들면 당신 같으리다. 활달하고 재바르고 귀여웠지. 지금 당신은 용감하기까지 하십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부끄럽고 떨리는지 아니 보시어요? 보입니다. 잘 보여요. 그래도 재밌기만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왜 얘 왔는지 다 잊을 지경이에요. 얘까지 오시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우래가 술잔을 채워 내밀며 물었다. 한씨는 단숨에 들이켜고 빈잔에다 술을 따라 이우래한테 내밀었다. 어머님이 자식 둘을 잃으신 뒤 나를 낳으시고 새해 뒤에 아우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생산을 못하시다 40에 막둥이로 고명딸을 보셨더랬소. 아이 이름이 영신이요. 온 집안이 그 아이를 유리로 빚은 항아리인 양 귀해하며 키웠소. 멀리 보내기 아까워 이웃마을 온주로 시집 보냈을 정도예요. 영신이 시어른이 연전까지 2조 참의를 지내시다 딱향하신 분이요. 어쨌든 시집간 지 3년 만에 아들 둘을 낳고 귀염받으면서 잘 사는가 싶더니 둘째 아이 100일 무렵에 아이 아범이 열병에 들려 세상을 떠버렸소. 과부가 되어 8년째 가엾기는 했지만 위로 어른들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아랫사람들 다스리면서 잘 살아주는 것 같아 안심하고 있던 중이요. 이우래가 여러 모금에 걸쳐 비워낸 잔에다 술을 따라 한신 앞에 놓고 영신의 나이가 어찌 되는지를 물었다. 올해 29이요. 지난 3월 말이 모친 생신이라 영신이 다녀가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생신 전날 오는데 아니 오는 게요. 어른들 모시는 처지니 이번엔 미리 못 올 사연이 있는 게라고 당일에 오겠거니 기다렸소. 이튿날 영신이 시댁에서 모친 생신 축하떡을 보내왔습니다. 그댁 집사한테 아씨는 못 오실 사정이 생긴 거냐고 물었더니 얘 와 계시지 않냐고 대묻는 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데도 그리 놀라지는 않았을 테요. 한 차례 한 번 정도 친정나들이 하는 거 외에는 집 밖에 나갈 일도 없던 사람 아니겠소. 그날 영신이가 수선스럽다며 가마도 마다하고 시비 하나 달랑 데리고 모친 그리워 먼저 가겠다고 했던 모양이요. 대낮인 데다 나이도 들만치 들었으니 휑하니 걸어가 보련다고. 주종이 함께 어린 계집 아이들처럼 들떠서 나갔다는 것이요. 어머님 생신 때면 이따금 그랬던 사람인데다 겨우 시오리길이라 그쪽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답디다. 대낮에 부지런히 걸으면 한두 식객면 닿을 만한 거리니 무슨 근심을 했겠소. 헌데 한두 식경 거리가 사람을 찾으려고 드니 백리 천리만큼 먼 거요. 지난 보름 동안 구석구석 찾았음에도 그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없거니와 도무지 아무런 자취가 없어요. 모친께서 몸져 누우셨는데 당장 아이를 찾아내지 않으면 초상을 치러야 할 판이요. 술잔을 주고받으면서도 귀 기울여 듣는 유래의 안색이 근심으로 흐렸다. 그 와중에 어머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어젯밤에 은샘이 꼭각시 보살이 점사 잘 보기로 이름이 높다더라 하시면서 날더러 가서 데려오라 하시는 거요. 누가 불러도 꿈쩍도 않는 무녀로 소문이 났으니 종복들 백날 보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해서 내가 온 거요. 채정, 당신 짐작에 영신이가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혹여 그가 마음 준 사내가 있어서 도망을 쳤을까요? 아니면 어느 먼 절에 가서 머리를 깎았을까? 귀염받으며 자라 시집가서 귀염받으며 아들을 둘이나 낳은 귀한 아씨가 도망칠 까닭이 없었다. 1년에 몇 차례라도 친정 나들이가 자유로웠던 가부살이라면 머리를 왜 깎으랴. 유래는 차마 그 아씨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일 것 같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한다. 근동 이름 없는 남자 같은데 기도하시러 올랐다가 몸이 편찮아지신 건 아닐까요? 왜 요새 또 여역이 창궐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생부생모를 그로 인해 여인터라 증세를 아는데 그게 열병이라서 걸리면 급작스레 발병하는 데다 일단 발병하면 운신은 고사하고 정신도 놓기 마련이 없더이다. 다스리지 못하면 숨도 돌아오지 못하고요. 게다가 그 병은 쉬 올무니 시비아이도 같이 앓게 되었고 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오래 갈 수도 있겠지요. 암자에서는 아씨가 어느 댁 부인인지 몰라 댁에 알려오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소. 어쨌든 반야가 우리 집 아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오. 그 아이 서너 살에 말을 텄을 때 벌써 신기가 생겨 있더이다. 헌데 그 영기가 워낙 강한지라 방작이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저 싫다고 달아나 버렸지 않았습니까? 성정이 그러하나 신기가 출중하니 필히 아씨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헌데 이술 이름이 뭐요? 뭘로 빚었고? 왜요? 술맛이 이상하와요? 맛이 좋으니 이름을 묻는 게지요. 오묘하고도 깊고 회에 남은 여운이 길면서도 담백하오. 제법 내력이 있을 법한 맛이라. 무기로 대를 이어온 제 집에서 전해온 맛이기는 해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닌 술인데 달리 이름이 있으리까. 말씀하신 김에 밤도 길겠다. 제명이나 해주시든가요. 밤새 술을 주신다면 내 제명해 드리리다. 아, 우선 이러면 어떨 것 같소. 안채든 여인들이며 여기 있는 우리까지 두루 즐기고 있으니 두루 미친다는 뜻으로 미자를 쓰고 이 밤이 온당하거니와 평온하니 타자를 써서 미타주라 부르는 게. 15살 무렵에 함채정이라는 교수를 홀로 사모했노라 수줍게 말한 자신이 즉석에서 술 이름을 지어놓고 이쪽의 반응을 기다리는 자신이 얼마나 어여쁜지 그 스스로는 모를 터였다. 그를 안고 싶어 이울에는 진저리를 쳤다. 이름이 좀 약하오? 약하다뇨. 흡족합니다. 미타주, 고운 이름입니다. 헌데 혹시 어느 새에 반야 신당을 들여다 보셨어요? 아니, 왜요? 신당에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겁니까? 나리께서 지으신 술 이름이 공교로워 혹시 신당에 계신 부처님을 보시고 떠올리셨나 했지요. 물론 글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반야 신당에 계신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시라서요. 그거 재밌습니다. 하나 나는 미륵이니 아미타불이니 하신 부처님들의 형상을 구분치 못하는 목매한인데 어쩌지요? 모르신들 무슨 상관이시리까? 어쨌든 두루 미티어 사람을 평온하게 하는 술 어여쁩니다. 좋은 이름이 생겼으니 앞으로는 더 공들여 빚어야겠습니다. 제가 못 빚게 될 때를 대비해 가르쳐 놓기도 하고요. 이따금 1년에 한 차례쯤이라도 당신이 이름 지은 미타주를 마시러 들러주겠냐는 말이 하고 싶은 걸
이후에는 간신히 참는다. 헌데 안채에 있는 저들은 이 방에 누가 든 것으로 아는 겁니까? 그저 반야를 찾아온 어려운 손님으로만 알겠지요. 어찌 그걸 물으셔요? 당신이 이 방에 머무는 이 순간이 혹여 저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을까 저해서요. 나야 아무렴은 어떻겠소만 집주인이 남정네 방에 오래 있으면 저들이 집주인을 어찌 볼까 싶어서. 그리 근심하시니 당장 물러가오리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짐짓 토라진 듯 일으키는 유래의 어깨를 한신이 잡아 앉혔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잔 하나로 주고받은 독주가 여러 잔씩이었다. 한신은 취기를 느꼈다. 유래, 아니 최정의 취기도 느껴졌다. 제 스스로 의도한 상황임에도 유래는 느닷없이 어딘가에서 찬바람이라도 들이친 듯 떨고 있었다. 한신은 떨리는 최정의 어깨를 붙든 채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야 원, 상께서 금하신 술을 목 달아날 각오로 사내한테 먹이면서 기껏 유혹해놓고 이리 떠니 가여워서 보겠습니까? 제가 유혹한 걸 아시어요? 곱게 단장하고 들어와 술잔 채워주는 여인을 몰라볼 바보는 아닙니다. 당신이 유혹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했겠지요. 유서 써놓고 살던 세상을 하직한 뒤 어지간히 풍파 겪으며 사셨을 텐데 여전히 고우십니다. 당신이 이리 곱게 내 앞에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당신을 알아본 내가 대견할 정도예요. 한신이 채정을 안았다. 서러움이 치미는지 품속에 채정이 울었다. 지나온 세월과 지나야 할 세월이 눈물로 뭉쳐 쏟아지는 듯했다. 방가의 규수로 자라나 무녀의 딸과 어미로 살아오는 동안 오죽했으랴. 한신은 채정을 바싹 당겨 안았다. 15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채정이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는 흐느꼈다. 한신은 울고 있는 채정의 얼굴을 들어 눈물을 핥았다. 용문동은 들과 내를 앞에 두고 경사진 산자락 가운데 들어앉은 큰 동네였다. 걸음이 걸리는 대로 넓은 고삿을 타고 들어와 보니 그늘 들이운 큼지막한 소설대문 앞이었다. 어제 새벽에 보이기 시작한 그 손님한테 축축하게 젖은 어두운 혼백이 둘이나 매달려 있었다. 그냥 물에 빠진 혼백들도 아니고 습지 속 물풀들 밑에 꽁꽁 묻힌 주검의 그림자들이었다. 그 손님은 그 젖은 혼백들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자 오는 모양인데 반야도 그 주검들이 어느 진창에 왜 박혀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희한한 건 어제 새벽부터 느꼈던 그 손님의 기운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와 모종의 인연이 있을 듯도 했다. 그래서 우선 집을 비우고 나와 간밤을 강당사에서 묵고 혼백의 기운을 쫓아와 본 길이었다. 이처럼 거대한 사대부가에 맺힌 혼백일 줄은 미처 몰랐다. 어제 기운을 느꼈던 손님이 이 집안의 장주라는 사실도 뜻밖이었다. 안채의 당호가 홍혜원이었다. 큰 골짜기에 깊은 불씨를 간직한 집. 집안의 고요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이자 귀신이 침범치 말라는 벽사의 뜻이 담긴 당호였다. 홍혜원은 아마도 안주인의 호이기도 하리라. 은세미에서 조금 전에 돌아왔다는 나리가 홍혜원 안방에서 부인과 함께 반야를 맞았다. 아, 이 양반 어머니와 연분을 맺으셨구나.
오래전에 시작된 인연이 혼백으로 인하여 만나셨어. 꼭 생부를 만난 듯 반야의 가슴이 울렁였다. 혼백을 쫓아왔다는 반야의 말에 한씨는 침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신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거니와 살아있다면 종적을 찾지 못했을 까닭이 없으므로 예감했던 일이었다. 반야는 제 어미 젊을 때보다 선은 가늘지만 젊은 날 채정인 듯 닮았다. 저 여린 몸으로 귀신들을 보고 귀신들보다 심란한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한다니. 반야를 안쓰러워하면서도 한신이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혼백이 된 그 아이들의 죽음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아씨 혼백이 이끌어 주실 텐니다. 우선 소인을 아씨께서 어린 날 묵으시던 방에 넣어 주십시오. 하오면 아씨 혼백과 대화를 시도해 보겠나이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홍혜연 마님이 말리듯 손을 뻗으며 입을 열었다. 그도 급하다만 얘야. 앓고 계신 노마님께 먼저 아뢰어야 한다. 이 참담한 일을 어찌 아뢰야 할지 걱정이다만 우리가 어른께 정황을 말씀드리는 동안 너는 우선 요기를 하여라. 점심상을 차리라 할 테니 그 사이 먼 길 걸어온 다리를 잠깐 쉬도록 하고. 무녀의 끼니를 먼저 챙기는 홍혜원 마님을 반야는 새삼 바라보았다. 10년 넘게 점사를 보면서 숱한 여인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사나흘씩 걸려 몇 고을을 건너 찾아오는 사대부 집안의 마님들도 덜어 있었다. 수십 종복을 거느리며 사는 부인들이라고 해도 인상 자체에서 기티와 기품이 동시에 느껴지는 여인들은 흔치 않았다. 반대로 천하게 사는 여인들이라고 한결같이 천하지도 않다. 타고난 자리가 달라 사는 게 다를 뿐 마님들이나 주막드낙꾼이나 여인이긴 똑같았다. 그래서 반야는 상대에게서 느껴지는 품성으로 사람 등급을 매겼고 그 등급에 따라 대접했다. 그건 교만이지만 반야는 마음껏 교만을 부리며 그럴 수 있는 자신을 즐겼다. 홍혜연 마님은 드물게 좋은 인상을 가졌다. 젊었을 때도 어여쁘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천생 귀인상이거니와 사람 그릇이 어그러짐 없이 크다. 광대한 살림과 수많은 사람을 관장할 수 있는 기세가 있음에도 고요했다. 무엇보다 큰 풍파를 겪지 않은 여인다운 온유함이 깊거니와 큰 풍파를 겪는다 해도 쉬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건하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반야는 별당으로 건너가 앉았다. 혼백이 혼전에 살았고 시집간 뒤에도 다니러 올 때마다 머물렀다는 방이었다. 혼백의 유모였다는 여인을 방문 쪽에 앉힌 반야는 칠성방울을 흔들어 흩어져 맴도는 혼백의 길을 모아 불러들였다. 비로소 영신 아씨의 생전 형상이 뚜렷이 보이는가 싶을 때 급작스런 공포가 반야를 엄습했다. 겁탈을 당할 위기에서 발생한 공포였다. 그 공포에 쫓긴 아씨의 홀령을 타고 반야가 방구석으로 찾으러 들었다. 유모가 놀라 다가와 끌어안으려 하자 그녀를 밀쳐내면서 쫓겨다녔다. 더 이상 쫓겨갈 곳이 없어졌을 때 반야는 정신을 수습하며 칠성방울을 흔들었다. 혼백에 휘둘리면 정신을 놓게 되고 동시에 무녀를 못 믿게 된 혼백은 떠나버리기 일쑤였다. 동방천왕 해원신, 남방천왕 해원신, 서방천왕 해원신, 북방천왕 해원신, 오방지신 해원신, 오방후토 해원신, 간해간신 해원신, 모존모후 해원신, 모두 납시어 영신하시 살피소사, 상신군왕 해원신, 사천사후 해원신,
빠짐없이 납시사, 영선아씨, 시비아씨 살피소사. 다급하게 울퍼대기 시작한 반야의 해원경 소리가 차츰 가락을 타며 두 넋을 좌정시켰다. 방문을 죄 열어놓고 시작한 일이라 가솔들이 별당 마당에 그득하니 모여들어 구경했다. 한신도 반야가 홀로 버리는 구판을 쳐다만 볼 뿐 다른 사람들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반야라는 이름 하나로 제 삶을 감당기 어려워 별님이도 되고 꽃각시도 되고 보살도 된 아이. 물가에 내놓은 어린 딸 자식처럼 위태롭고 가여운데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어대던 반야가 이윽고 차분해져서 방 한가운데 앉았다. 유모를 마주 앉히고 눈물을 뿌리며 무어라 말하는데 소곤거리는지라 밖에까지 들리지는 않는다. 아이고, 아기씨, 아이고, 이를 어째. 유모의 탄식만 들릴 뿐이다. 수십 명이 포진한 마당에서는 숨소리도 일지 않았다. 마침내 반야가 일어서더니 대청마루로 나와 마당으로 내려섰다. 편찮으시다는 노마님까지 별당 마당에 나와 계셨다. 유모가 넋이 나간 얼굴로 나와 노마님 옆에 섰다. 혹여 아시시댁과 이댁 사이에 서생들이 공부하는 도량, 서원이 있사옵니까? 광가 거리 얼음에 온율 서원이 있느니라. 그 서원에 연못이 있사옵니까? 연못에 쪽배 하나 드리워 있었고요. 주변 산자락들이 끝나는 곳이라 서원에서 공부하는 서생들의 앞날이 조화롭도록 만들어진 연못이었다. 더불어 근동론들의 저수지 노릇도 하는 덕스러운 연못이기도 했다. 서원, 사랑채 후원 쪽에 있느니라. 여름이면 서원 사랑채에서 연잎에 비 드는 소리가 좋지. 지난달에도 그 옆 향교에서 석전제를 올리고 난 뒤 잠깐 둘러보았다. 헌데 선비들이 공부하는 그곳을 왜? 하오면 나으리 그 석전제를 올리는 날에 소원이 비게 되옵니까? 그렇지. 소원에 남은 선비가 더러 있을지 몰라도 예로부터 그날은 공부를 쉬는 날이라 제의가 끝나면 되게 기가 하느니라. 석전제 날 밤에 비가 내렸죠? 그랬다. 봄비라 반가우면서도 큰일 치른 뒤에 내려 다행이라 했더니라. 그날 서원이 비고 비가 내릴 때 그 서원 연못에 아씨와 아씨의 시비가 묻힌 듯 하옵니다. 뭐? 이한 씨는 누이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서원 연못에 그것도 공작계 예를 올리는 날 묻혔다는 사실에 더 놀라 신음했다. 서원이 어떤 곳인가? 선비들의 정신을 닦는 곳이었다. 한 지역의 양반 자제들이 죄에 모여들어 공부하는 곳이고 그 양반들의 세력이 뭉쳐있는 곳이기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정녕 그렇다면 누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별님아, 거긴 100여 년 전부터 수십 명 선비들이 밤낮으로 공부하는 곳이니라. 내 너의 해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만 영신이가 어찌 그곳에 들어있는지 도시 납득할 수가 없구나. 제 발로 뛰어들었다는 게냐? 아씨께서 당신이 그곳으로 끌려든 정황을 정확히 모르사와 소인도 그러하옵니다만 못된 손을 타신 듯합니다. 친정에 오실 때마다 그러하셨듯 서원 근방 향교 뒷경길을 통해 오시던 중에 사나운 무리를 만나 욕을 보시게 된 듯합니다. 아씨께서는 원체 놀라신지라 발버둥을 치다 목을 졸리는 바람에 아무 기억을 못하신다며 소인 머리 위에서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분명한 건 거기 계신다는 것이고요. 하운데 나리, 연못 생물들이 돌덩이를 매달고 가라앉은 아씨와 12아이 몸을 벌써 반나마 훼손했습니다. 영뿌리들이 아씨와 그 아이 죽음 위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요. 아직 해가 남았으니 나리,
오늘 안에 아씨들을 거두어 주시어요. 반야 말을 듣고 계시던 노마님이 혼절을 하고 안채로 엎혀 들어갔다. 그 옆에 있던 유모도 뒤늦게 기절을 하고는 엎혀 들어갔다. 이한신이 집사를 불렀다. 당장 온주동에 재바른 아이를 보내 사장어른께 이 정황을 알려드리고 그쪽으로 나오시란다고 말씀 올려라. 관하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내가 서원 연못을 뒤진다 하더라고 전하라. 현령이 당장 못 오시면 형이라도 나와야 할 것이야. 그리고 근동이 손빠른 화공을 수배하고 검시가 가능한 의원도 찾아라. 동시에 마을의 연통을 돌려 연못 뒤질 수 있는 일꾼들을 모아 서원으로 보내라. 내 먼저 서원으로 갈 것이다. 집사가 종복 넷을 지휘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한신이 반야를 돌아보았다. 낯빛이 몹시 헬쑥해 금세라도 넘어질 듯 했다. 홀령과 상대하느라 기진한 것이다. 반야가 아프면 그 어미 체정도 아플 터였다. 능욕을 당하고 물속에 잠겼다는 영신은 이미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여인들이 줄줄이 쓰러질 판이었다. 이 터에 집이 세워진 200여 년 이래 처음 생긴 참극이었다. 별님아, 내 낯빛이 안쓰럽다만 너 없이 아니 되겠으니 뒤따라 오너라. 얘야, 너 별님이 데리고 온 놈, 내 이름이 동마로랬다. 반야 곁에 서 있던 동마로가 허리를 숙였다. 아까 반야를 데리고 들어설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놈이었다. 유래가 양자로 길렀다는 반야의 호의처럼 따라다닌다는 놈은 대번에 눈에 띄었다. 생김새가 훤칠하려니와 가만히 서 있기만 한 몸짓에서도 무예를 익힌 자의 진중함과 기만함이 엿보였던 것이다. 말을 내줄 터이니 내가 별님이를 태워 안고 조심히 뒤따라오너라. 해가 많이 남았으니 서둘 것 없느니라. 그리고 덕구야, 이 아이들한테 긴 안장언쯤 말을 내주어라. 나머지는 모두 나를 따르고. 한신이 몸을 돌리자 주변에 포진했던 그의 호의들은 물론이고 집안 사내들이 일제히 그를 따라 별당마당을 벗어났다. 강수는 진작부터 집안 아이들을 쫓아다니느라 언니들은 뒷전이었다. 반야가 소금에 절인 남새 모양 늘어진 걸음으로 대문간에 이르자 덕구라는 동마로와 나이 비슷해 보이는 총각이 말고삐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반야가 방에 있는 사이 거대한 집을 둘러보았던 동마로는 집안 사람들에게 이댁 어른이 어떤 분이시냐고 넌지시 물었다. 재작년까지 의정부 사인을 지내시다 낙향하신 날이라 했다. 사인이 정사품에 해당하는 관직임도 들었다. 동마로가 덕구한테 말고삐를 받으며 서원까지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고 물었다. 10리쯤 될 거요. 그런데 보살 아씨가 말을 타실 수 있으려나 걱정스럽네. 동마로라 했나? 자네 말 잘 타나? 서툴면 내가 모시고 가게. 바깥 심부름을 주로 하느라 노복들 중에서는 아마도 드물게 말을 탈 줄 알 그였다. 이 집에 몇 필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말 관리도 제 몫일 터이다. 나름의 위세를 느끼며 사는지 반야를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동마로를 향해 찝적댄다. 하늘 같은 상전들이 귀히 여기시는 걸 보고서도 내남없는 신분이라 만만히 보는 것이다. 잘 타지는 못하오만 보살아씨 성정이 어지간히 까다로우니 내가 모셔야 하오. 반야는 동마로가 언제 말타기를 배웠는지 어리둥절했다. 인간한 상황을 그림처럼 볼 수 있어도 양쪽의 영이 서로를 향해 있을 때만 보이는 것이었다. 동마로와 말을 연결해 본 적이 없는 터라 반야는 동마로가 말을 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는 걸 몰랐다. 하여 눈앞에 있는 커다란 짐승에 올라앉을 일이 심히 걱정스럽기만 했다.
동마로 눈이 걱정 말라는 듯 웃으며 반야를 달래고는 제가 먼저 말에 번쩍 올라앉아 손을 내밀었다. 말 탄다 생각지 마세요. 그냥 제 앞자리로 옮겨앉는다 여기시고 발걸이에 한 발만 걸치세요. 따질 계제가 아니거니와 기운도 없어서 반야는 동마로한테 손을 내밀고 발걸이에다 한 발을 올렸다. 순식간이었다. 공중에 잠깐 들린 듯했던 몸이 동마로 품속으로 쏙 들어앉았다. 말 잔등 한쪽으로 두 다리를 내린 자세라 동마로에게 안기는 품이 되었다. 동마로는 한 팔로 반야를 안은 채 쉿, 이리야 하며 말을 움직였다. 반야한테 말멀미 같은 건 생기지 않았다. 다그닥 다그닥 움직이는 말을 따라 율동을 느꼈고 낯익은 동마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대체 언제 어디서 말타기를 배웠어? 말이 어디 있어서? 반야가 속삭이듯 물어도 동마로는 못 들은 채 했다. 반야도 굳이 대답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금세 졸기 시작한 탓에 동마로의 표정은커녕 주변도 살피지 못했다. 잠든 반야를 안고 말을 모는 동안 동마로는 홀로 열화 지옥에 든 듯한 고통과 희열에 시달렸다. 익숙한 몸내며 숨소리, 저를 온전히 내맡긴 채 졸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세상 천지 어디에 이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으랴. 이만큼이 궁극이라 여겨야 하건만 동마로의 온몸 마디마디가 낱낱이 반야를 원했다. 반야는 그걸 아직 몰랐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걸 모를 수도 있었다. 온주 관악 거리를 지나 온율소원이라는 편액이 걸린 대문 앞이었다. 문 앞에 네 필의 말이 메어 있고 안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제법 크게 났다. 얕은 잠을 자는 듯 싶던 반야는 온몸을 축 늘인 채 아예 잠들어 있었다. 말이 멈추었고 주변에서 가지가지 소음이 남에도 동마로한테 푹 안긴 채 일어날 줄 몰랐다. 깨우기 위해 반야의 상체를 떼어내던 동마로는 찰나간에 반야 입술에 제 입술을 댔다가 뗐다. 지금 당장 100가지 신령들께 100가지 급사를 맞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그래도 헛개비처럼 눈을 뜨지 못하는 반야의 입술에 동마로의 입술이 다시 닿았다. 윗입술을 살짝 물다 놓고 아랫입술을 스치자 반야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살짝 벌어졌다. 그 틈새로 홍마로의 혀가 들어가 윗니를 핥는 찰나였다. 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반야가 기척을 냈다. 동마로는 제게 물러나 반야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떼어냈다. 반야가 졸린 눈을 간신히 뜨고 쳐다보는데 동마로의 가슴이 벌떼처럼 윙윙댔다. 연못은 서원 큰 마당을 지나 동쪽에 사랑채를 두른 담장밖에 있었다. 논 한마지기는 될 법한 넓이였다. 아직 연잎은 솟기 전이었고 개구리 밥이며 가래 따위에 부처들만 연두빛으로 가득한 수면에 어금지금한 붉은 잉어들이 어른거렸다. 연못가에 자그만 놀이배가 노를 올려놓은 채 매어 있었다. 나리를 위시하여 벌써 당도한 20여 명의 장정들이 묵묵하게 못을 바라보는 참이었다. 손이며 옆구리에 칠성판만한 판자며 가래며 곡괭이 따위가 들렸고 타레박과 용두레도 나와 있었다. 반야가 나서니 소리 없는 소란이 잠깐 이는 듯했다. 반야가 칠성방울을 흔들며 넋 올리기 사설을 외웠다. 넋이야 넋이로다. 이 넋이 네 넋인가? 왕소군의 넋이던가? 아니 그 넋이 아니로세. 삼천백도 요지원의 서왕모 넋이던가?
아니, 그 넋도 아니로세. 인당수 깊은 물에 풍덩실 빠져 죽은 심낭자 넋이던가. 아니, 그 넋도 아니로세. 오호라, 용문동 이시댁에서 온주동 정시댁으로 시집가신 영신아씨 넋이로구나. 넋인 줄 몰랐더니 이리 보니 넋이로고, 혼인 줄도 몰랐더니 지금 보니 혼이로소이다. 아씨 영신아씨, 이제 올려드리리다. 아씨도, 처녀 아씨도 울지 마오. 이제 금세 건져드리리다. 넋 올리기 사설은 막 시작인데 석양들이 운 연못 한가운데 연잎 앞서 떠오른 마름의 금방이 연두빛 물보라를 일으키며 일렁이었다. 오. 연못을 둘러섰던 사내들이 낮게 신음했다. 반야는 방울을 연방 흔들며 물이 일렁이는 지점을 왼손으로 가리켰다. 연못 가운데는 꽤나 깊은 듯 나리의 명으로 놀이배에 오른 두 사람과 판자를 끼고 두 사람의 몸놀림이 조심스럽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진 듯 했지만 반야가 가리킨 지점에 당도한 일꾼들은 수부처럼 거침없이 잠수했다. 오래 잠수할 것도 없었던가. 진흙탕과 부초를 잔뜩 둘러쓴 일꾼들이 나와 배를 붙잡더니 한 손으로 제 얼굴을 훑으며 외쳤다. 여기 계십니다. 옷가짐의 형체가 뚜렷이 만져지옵니다. 하운데 날이 아씨와 계집아이가 돌덩이를 매달고 가라앉은 터라. 이대로 인양하올 것 같으면 주검이 많이 상하실 것 같사온데 어찌하오리까? 집에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던 한신이 기가 막혀 몸을 돌리며 허공을 바라봤다. 별당 방 안에서 반야가 홀로 구슬할 때 설마 했다. 무녀들이 하는 일이 그러하거니와 영험하기로 소문난 반야의 말이라 해도 믿기 어려웠다. 혼백과의 소통이라니 설마 영신이 연못에 들어있으랴 하였다. 헌데 사실이었다. 모친께서 이 일을 어찌 감당하실꼬. 한씨는 눈이 벌개져서 한동안 말문을 닫고 있다가 반야를 쳐다보았다. 얘야, 어쩌면 좋겠느냐. 저대로 건져내라 하랴. 아니요, 나리. 시간이 지체될 수 있겠으나 이 연못에 물을 빼주시어요. 아씨를 이리 묻은 자들의 흔적이 함께 있을 터입니다. 송구스러우나 지금 소인한테 놈들 기운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놈들이 이를 버린 뒤 겁이나 달아난 듯 하와요. 하니 연못 속에서 단 한 가지 근거라도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반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신이 외쳤다. 여봐라, 연못으로 들어오는 물길들을 막고 나가는 물문을 모조리 터라. 고기가 못 나가게 된 문일 터인즉 무엇도 못 나갈 터이나 혹여 사람 물건이 걸리는지 물문마다 찬찬히 지켜라. 곧 어두워질 것인즉 횃불을 준비하거라. 아씨와 아이는 물을 다 뺀 연후에 인양할 것이니라. 날이 말씀이 떨어지기 바쁘게 예서 재서 움직였다. 서원 안에서 공부하던 선비들도 죄 나와 나리가 버리는 난리판을 구경하는 중이었다. 연못 물줄기를 막고 트느라 부산한 새에 온주동 아씨 댁에서 장정들을 거느린 나리의 사장 어른이 들어오셨다. 나리보다 약간 연세가 높아 뵈는 양반이 침통하고 분노 어린 얼굴로 연못가에 선 나리와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었다. 나리가 사장 어른께 반야를 소개하며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다. 며느리가 연못 가운데에 묻힌 게 정말임이 확인됐다는 말에 사장 어른이 연못 서편의 선비들 고소를 싸늘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서원 사랑채에 누마루가 높아 마루에서 내려다보는 선비들이 훤히 보였다. 방경 20리를 이잡듯 뒤지면서도 여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느니라.
내가 공부했고 사돈께서 공부하셨거니와 먼저 간 우리 아이도 공부했던 곳 아니겠느냐. 꿈엔들 설마 이곳을 짓지는 못했을 터이다. 어린내가 찾아냈다니 고맙고도 기특타. 헌데 얘야, 저 진창 속에다 아이들을 묻은 놈들을 어찌 찾아야 한다고? 일이 너무 커지는 참이었다. 두 여인을 욕보이고 교살한 뒤 연못 속에 묻고 위장까지 해놓은 악한 인사들의 기세가 가뭇하게 멀었지만 반야는 이 연못 주변 지붕 아래서 묵던 위인들의 만행이었음을 느끼던 차였다. 사장어른이 다그쳤다. 물속에 증거가 있다고 했느냐? 아씨와 아이 주변에 근거가 있을 듯하여 그리 말씀 올렸나이다. 이 소원에서 빠져나간 몇 사람을 찾기는 얼마나 쉬우랴. 은샘이 점쟁이가 영신아 씨를 찾아냈다는 사실은 내일 달이 밝기 전에 온 고을에 떠돌 터이다. 거기다 범인들을 직시하고 나면 어머니 말씀대로 하루살이가 될 판이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다. 내 말본새는 아가, 널, 또 내 식구들을 하루살이로 만들기 십상이다. 제발 얘야 말 조심하려무나. 생전 할머니가 하시었고 이후엔 어머니가 수시로 하시는 말씀이었다. 생전 할머니가 하시었고 이후엔 어머니가 수시로 하시는 말씀이었다. 범인으로 지목될 위인들도 한결같이 양반 사내들일 게 뻔했다. 그 중에는 독자도 있을 터이고 장자도 있을 터였다. 죄 지은 놈이 서발 못 간다지만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기도 한다. 악연이 시작된 것이다. 이래서 어제 아침에 한사코 닥쳐오는 손님을 피했건만 어쩌자고 스스로 찾아와서. 반야는 고개를 숙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옵구, 말씀드리기 송가오나 좀 전에 서원 마당을 지나올 적에 몇몇 방에서 아씨들과 닿은 기운을 느꼈사옵니다. 그게 어인 말인고? 자신이 벌이는 일에 반야 몸이 떨렸다. 주걱만 건져내고 나머진 모른다 해도 상관없을 터였다. 혼백달래기는 다른 무녀를 불러다 진홍굿을 치러도 무방했다. 이대로 물러나면 대련만 반야는 외려 한 발을 더 내딛고 만다. 그 방들에서 묵던 이들과 연관이 있는 듯하옵니다. 무어라? 낯선 무례들이 아니라 이 서원에 묵던 자들이라고? 서생들이야? 반야 양쪽에 서 있던 두 양반이 낯을 심하게 우그러뜨렸다. 몸물을 모조리 비워 찾아내려 했던 건 그저 떠도는 무례배들의 흔적이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뻔히 알 집안의 자제들일 줄 몰랐던 것이다. 두 사람이 여전히 낯을 심히 찌푸린 채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정참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알겠느니라. 내 낯빛이 심히 창백하니 우선 들어가시어라. 여봐라 집사, 이 아이를 얘가 잘 내려다 보이는 사랑채로 들여주고 현재 이 서원에 묵는 서생들을 모조리 청송각으로 모이게 하라. 정참이는 사인나리보다 서원에서의 위세가 한층 높은 듯했다. 졸지에 쳐들어와 난리를 벌이는 양반들의 대적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던 서원 집사가 정참이 앞에서 허리를 수그리고 나서 반야한테 따라오라 눈치댔다. 연못에서 사랑채로 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집사가 누마루에 선 채 연못의 난리판을 내려다보는 선비들한테 자리를 비워달라고 청했다. 선비들의 3355 누마루에서 내려와 청송각으로 향했다. 참의 영감 분부가 아니셨더라면 너희가 죽었다 깨어난들 감히 그 방에 들겠느냐만 들어가거라.
그나저나 내가 오늘 큰 분란을 만들었구나. 그의 한마디를 보탠 서원 집사가 몹시 불편한 기색을 애써 다스리며 돌아섰다. 누마루 안쪽에 방이 있었다. 누마루에서 내려다본 연못 주변에는 50여 명은 될 법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참이었다. 바라보는 사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모닥불과 햇불이 연이어 밝혀졌다. 해가 대솟은 듯 연못 속까지 들여다볼 듯 불이 밝았다. 대낮처럼 환해진 연못 주변을 내려다보던 파냐가 방을 향해 돌아섰다. 동마루가 먼저 방 안을 살폈다. 가재도구 대신 서한과 책장이 벽에 기대 놓여 있었다. 책장에 수십 권의 책이 쌓여 있다. 파냐가 들어서자 동마루가 밖으로 나가 문을 닫으려 했다. 문 열어놓아. 무서워. 무서운 줄 알면서 일을 이리 크게 버리세요. 그럼 거짓부렁을 하란 말이야? 거짓부렁과 일을 조금 작게 하거나 미루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나한테는 그게 그거야. 아무려나.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식구가 지금까지와 같이 살기는 틀린 거죠? 괜찮아. 얼마 동안이나 괜찮을 것 같습니까? 몰라. 지금은 지쳐서 산 사람 일은 하나도 안 보여. 바냐의 말투에 맥이 하나도 없다. 동마루는 바냐를 안아 재워주고 싶어 떨리는 손을 꼭 쥐어 감추고는 선체로 허리를 고추 세웠다. 바냐는 제 몸을 내던지듯 방바닥에 주저앉는다. 하기는 아씨가 벌인 일이 아닌데 설마 우리한테 무슨 일이야 생기려고요. 우선은 좀 쉬세요. 저 아래에서 부르면 깨워드릴게요. 왜 자꾸 아씨래. 원래 부르던 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말아. 별걸 다 가지고 사람 약 올려? 사람이셨어요? 저는 별리머니가 사람인 걸 진작 잊어버렸는걸요. 자꾸 그럴 거면 연못으로 가버려. 그럴 수야 있나요? 알았어요.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 잠깐 눈 좀 붙이세요. 아무 때나 잠이 오나? 아까 보니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잘만 주무시던걸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난 너여서 너한테서 잔 건데? 넌 아무 때나 아무 계집이나 안아서 재워주는 모양이지? 바냐의 비꼬매 동마루가 화살 맞은 듯 움츠러들었다. 어떤 의미를 담아 한 말인지 그저 길이 있어 걸었다는 것처럼 들어야 할지 감 잡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다그치랴. 동마루는 굳이 부정하지 않고 웃고 만다. 하지 않아도 좋았을 말을 내뱉고 난 바냐는 약이 바짝 올라 동마루를 노려보다가 맨 방바닥에 팔을 베고 누웠다. 동마루는 책장에서 노노와 중용과 주역을 드러내 바냐의 머리 밑에 넣어주었다. 그러고는 아까부터 마음에 걸렸던 것을 물었다. 아까 이에 계시던 선비들 중에서 혹시 눈에 익는다거나 마음이 쓰인다거나 하는 분이 계셨어요? 28쯤 돼 보이는 한 선비가 바냐를 너무 유심히 보던 게 동마루는 꺼림칙했다. 그저 눈에 띄는 미색을 보는 눈길이 아니라 예전에 본 사람을 확인하며 마음이 쏠리는 시선이었다. 눈에 익기는커녕 쳐다본 사람도 없어. 지금 산 사람은 안 보인다고 했잖아. 바냐는 등을 돌리고 누운 채 기운 없이 내까렸다. 눈을 감으니 졸음처럼 아씨와 12아이 홀령이 살포시 찾아와 바냐를 감쌌다. 이미 넋이 건져진지라 아까 용문동 댁에서처럼 울지는 않는다. 고요히 바냐를 다독이듯 자신들을 전해왔다. 아씨는 어머님과 아드님들이 보시기 전에 다비를 해달라고, 시비는 습한 것이 싫으니 불에 넣어달라고 여울여울 보챘다. 다비를 하는 동안 씻긴 곳은 하지 않아도 될 듯했다.
범인들을 잡아 취재를 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일일 뿐 두 홀령에게는 원한조차 없다. 주변에서 들고 일어나 풀어주는 것에 벌써 위안을 받은 것이다. 천안 세터말 방이 아가씨는 아마도 바싹 말라 죽어가고 있을 터이다. 작년 가을에 찾아가 본 15살의 그네가 죽음보다 참담했던 건 그 할아비와 아비 때문이었다. 그들은 가문의 수치를 드러내느니 무병 앓는 딸 자식을 가두어 죽이는 쪽을 선택했다. 그들이 아무 소문도 내지 않았음에도 홀로 찾아든 반야를 방이와 만나게 해준 건 혹여 떨칠 수 있는 무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방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반야가 도저히 내린굿을 못할 처지라면 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내치면 아가씨 목숨은 보존할 것이라고. 그러면 자신이 데려다 살리겠노라고 아뢰었을 때도 묵묵부답이던 그 아비는 반야를 몰아냈다. 혹여 이 소문이 돌면 너와 내 식솔이 무사치 못하리라는 살벌한 엄포가 따랐다. 방이가 아직 명을 달리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내쳐지지도 못한 듯했다. 16살이 된 그네는 홀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눈으로 본 듯이 느끼지만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가여운 목숨이었다. 만파식령이나 얻는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런 방울이 세상에 없듯 방이의 목숨을 가두고 있는 담장을 부술 수 있는 무녀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천지팔방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고단한 무녀가 있을 뿐이다. 반야는 세상의 혼탁을 말키고 부조리를 조리하게 한다는 전설 속의 방울소리를 상상해보다 잠에 빠진다.